면접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 강의를 듣고 모든 면접장에서 똑같이 대답하는 면접자, 무조건 성공하는 대화 스킬을 듣고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문장으로 말하는 남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잘했다 라고 칭찬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독서는 어떨까요?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책이 있는데 완벽한 독서법 한 가지로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책이 있듯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관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법의 정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토피칼 독서법과 그것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망각의 독서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독서 기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주신 다루아의 딥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의사항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얘기 나눌 독서라는 주제는 학업, 취업, 연구, 글 집필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독서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입장에서 독서를 하고 그 기록을 잘 남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책을 왜 읽어야 하냐라는 동기부여는 하지 않고요. 책을 안 좋아하시는데 좋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영상은 아니므로 혹시 그런 걸 기대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책을 좀 좋아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책을 읽어보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는 전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읽어도 된다. 독서는 시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청각적인 경험에 가깝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순 없다. 어떤 책을 읽었다는 것과 읽지 않았다는 것, 그 두 가지의 경계는 모호하고 구분하기 불분명하다. 아무리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반복해서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망각하는 존재다. 정말 잘 읽고 싶다면 한 주제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두 가지 책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으셔라 입니다. 저는 교보문고 플래티넘 회원이고 책에 쓰는 돈은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책을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공부도 참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서 우연히 시작한 독서 경험으로 20대 중반부터 책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제 기준으로는 30대가 돼서야 본격적인 독서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은 책의 두께나 그 내용의 깊이에 상관없이 제가 보고 싶다면 고전부터 과학서적까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잘 숙지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책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더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글을 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다년간 독서라는 걸 하면서 깊은 통찰력을 얻진 못했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실패와 함정에 빠지는 것들을 주로 경험했었죠. 지적 허영심에 빠지거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답시고 허황된 꿈을 쫓기도 했었고 생산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저를 쥐어짜고 강박으로 하루 종일 저를 구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만함에 빠지기도 했고요. 내적 성장을 도모한답시고 제 현실을 팽개치기도 했죠. 네, 한마디로 독서와 관련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순 없다. 대한민국 출판문화협회에서 발행한 2023년 출판 영감을 보면요. 작년에 발행된 책의 종류가 약 6만 건이고 발행 부수는 약 7,900만 건입니다. 만약 한 인간이 한 달에 한 권씩 읽는다고 치고 20살부터 80살까지 책을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읽을 수 있는 권수는 고작 720권이고요. 한 달에 2권씩 읽는다고 해도 1,400권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노력하셔서 더 읽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권수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는 책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책을 읽는 나의 모습에 집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책 읽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권수를 측정하고 그 권수를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상관없죠. 하지만 독서의 본질이 내 내면의 세계를 넓혀서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권수에 집착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파악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계발 차원에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성장의 느낌을 얻고 싶으시다면 굳이 독서라는 장르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장르, 즉
운동이나 산책,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 등과 같은 것들에 정량적 평가를 부여해 보세요. 독서는 정량적 평가를 부여하기에는 맞지 않는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어떤 장르의 책을 읽느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인문학 관련 책을 읽어도 상관은 없죠. 다만 자기 자신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기에 책을 선택했으며 그럼 이 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걸 위해 내가 맞는 방법론으로 읽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세대와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토로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강제나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20대 중반에 시작했던 저의 독서의 목표는 뭔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이든지 닥치는 대로 많이 읽었고 사실 지금은 그 읽었던 책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도 않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읽은 책에 대해 그걸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책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결국 제 괴롭힘에 마지못해 그래 넌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식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의 선택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그때 책을 읽지 않고 여행을 다니거나 정말 좋은 사람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더 다양한 것들을 교류했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상상하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책을 읽지 마세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이나 뭔가 안 읽으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 읽는 그 시간을 더 아까워하시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책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는 누가 말려도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것이고 그 책이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어야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읽지 마세요. 3. 독서는 눈으로만 하는 행동이 아니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 텍스트를 이해한다라는 행위는 내 눈을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가며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서라는 건 사실 청각적인 경험에 더 가깝다고 해요. 노벨상을 받은 신경학자 제럴드 모리스 에델만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독서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공간 인식 능력이 아닌 청각을 통해서 보통 얻는 시간 인식 능력에 가깝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인식할 때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해서 그것을 공간적인 기억, 즉 상하 좌우 구분해서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청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순차적인 기억, 이전과 이후를 기억하는 순차 기억 방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사용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전과 이후, 즉 앞의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계속 축적되면서 정보를 이해하는 순차적인 기억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 책을 읽는다는 건 단어를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순차적으로 기억을 누적해 가면서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독서를 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눈만 사용하는 방식, 즉 순차적인 정보를 공간적인 정보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책을 만났을 때 혹은 잘 읽혀지지 않을 때는 소리내어 읽는 편이고요. 책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오디오북을 먼저 듣고 그 책을 다시 보던지 저자가 설명하는 강연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병행해서 읽는 편입니다. 혹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 읽었던 장들의 주요한 내용이나 핵심 단어 같은 걸 간단하게 적어놓고 한번 재상기한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활동들을 하죠. 독서라는 건 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활용해서 순차적인 기억력을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깨달음 3가지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아직도 책을 읽어보실 마음이 남아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책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의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2가지 독서법을 소개할게요. 1972년 발간된 이후 아직까지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자 미국 독서교육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고요. 이걸 쓴 모티머 제이 애들러는 독서를 하나의 기술로서 바라보고 체계를 가지고 꾸준하게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노력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 좋은 글을 읽다가도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잠이 온다. 좋은 책은 어렵기 마련이다. 어렵지 않다면 좋은 책이 아닐 수 있다.
자신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없다면 좋은 책에 실증나 버리고 만다.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손을 뻗느라 지치는 것이 아니라 닿을 수 있도록 손을 뻗는 기술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읽으려면 그렇게 읽으려는 의지와 더불어 기술도 있어야 한다. 그는 독서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정보를 얻는 독서, 이해를 하는 독서, 흥미를 얻는 독서. 그리고 애들러는 자기가 생각하는 독서의 궁극적인 기능은 이해 부족 상태에서 이해 향상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해를 위한 독서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위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단계로 독서 단계를 구분했는데요. 1단계 기초적인 읽기, 2단계 살펴보기, 3단계 분석하며 읽기, 4단계 신토피칼 독서입니다. 1단계는 어릴 때 겪는 단계인데요.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2단계는 살펴보는 단계로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나에게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추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목차나 서문 등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보통 이 1, 2단계는 기초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으며 3단계와 4단계는 기초교육 과정에서는 어려운 본인의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개발해야 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며 읽기가 애들러가 주장하는 핵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단계인데요. 분석하는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책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지와 서문, 목차, 작가 정보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이 책이 과연 무엇을 다루고 있는 책이며 나에게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장르적으로는 이 책이 실용서인지 이론서인지 혹은 과학인지 철학인지 문학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단계이죠. 이 분류하기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이 책을 읽는 속도와 읽는 방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분석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크게 6가지 핵심 키워드로 이 책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통일성이고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요약해보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구조, 즉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무엇이며 그 문장을 기준으로 이 책은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전체 설계 도면을 살펴보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문제, 이 책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6번째, 논증, 이 책의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어떤 논증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책을 분석한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로 논평을 합니다. 논평을 한다고 해서 어렵게 보이지만 간단히 말해 3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 이 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 찬성이나 반대를 던지기 어려운 보류해야 할 부분 등과 같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이 책을 비평하고 논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단계 분석하기만 잘 해도 굉장히 높은 독서 수준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1, 2, 3단계가 모두 다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계이자 애들러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칭하는 단계가 바로 신토피컬 독서를 하는 단계입니다. 신토피컬 독서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2권의 책을 비교하며 읽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 토론에서 한 정치 주제를 놓고 진보 보수 진영에서 한 명씩 나와 서로 논쟁을 벌이는 과정을 지켜보는 관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류사를 지켜본 결과 폭력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즉 낙천적인 전망을 내놓은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과 더불어 스티븐 핑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으로 역사학자들이 만든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 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책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서 과연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 더 맞는지 혹은 본인의 의견은 어떤지 등에 대해 사고 실험을 하면서 읽는 재미를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무거워져서 책 읽기가 싫어지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의 머리를 환기하면서 다른 의견을 살펴보자는 취지로 애들러가 제안했던 꼼꼼한 읽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쩌면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독서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바야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8대학 프랑스 문학 교수이자 정신분석가인 피에르 바야르는 독서라는 것에 대해 놀라운 관점을 제시한 책,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독서와 비독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피에르 바야르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책을 읽었다 혹은 읽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가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책을 쓸 경우 자기 자신도 그 책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 있고, 독자의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사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책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가 무엇을 아주 잘 읽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읽은 내용을 어딘가 꼼꼼하게 적어 놓거나 내가 그 책을 수십 번 읽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록을 해서 적어 놓은 것은 그 책에 대한 나만의 편집과 주석을 달아 놓은 것을 내가 다시 재인용하는 것이고, 내가 이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에 대해서 나의 인상과 나의 가치로 그 책을 재단하고 편집해서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책의 모든 것을 그 책이 쓰여진 방식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기억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책이 곧바로 의식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여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독서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며, 펼쳐본 책이건 그렇지 않은 책이건 모든 책은 결국 다른 어떤 책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다는 것은 그 책에서 각자의 불완전한 조각을 갖게 된 것이며, 우리가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불완전한 조각들이 다르므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본론적으로 책이 원래 써져 있는 그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에 다가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2차적, 3차적, 4차적 해석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재가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에르 바야흐는 오히려 책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책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독서 행위 자체가 모순적이게도 오히려 책에 대한 이해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읽으려고 하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변의 다른 책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 책의 대척점이 되는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책들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책의 저자나 그 책의 내용에 바로 내 생각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책의 내용에 함몰되지 않고 해석하는 나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자의 개인사, 저자의 업적이나 역사에 함몰되어서 이 책의 내용과 저자의 인생사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책에 대해 아예 읽지 않고 그 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입수해서 그 책에 대해 그냥 말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책의 본질을 오히려 읽지 않고 주변 정보만을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엔 굉장히 생소하고 놀라운 독서법인데요. 그는 책을 구분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특이합니다. 접해보지 못한 책, 봤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책, 대충 뒤적거려 본 책,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피에르 바야흐가 이런 독서법을 주장하는 이유는요, 앞서 말했던 제 팁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책의 권수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독서라는 행위가 방해를 받듯이 피에르 바야흐도 너무 꼼꼼하게 분석하거나 완벽하게 흡수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독서라는 행위의 본질적인 나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나의 창의성을 열고 뭔가 새로운 영감을 받는 그런 신선한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책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아예 책을 읽지 않는 방법 또한 그 책을 잘 읽는 방법이다 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주장은 큰 숲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숲속으로는 직접 들어가지 않는 그런 관망하는 자세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독서법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책의 관계 지도를 파악하고 분류해보는 것. 앞서 애들러가 말했던 분석의 첫 단계에서 책을 분류하고 그 장르를 구분해 보는 것과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훑어보는 것. 피에르 바야흐는 순서대로 보지 말고 마치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거나 새로운 여행지를 갔을 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고 뒤에서 앞으로 읽는 역행 방식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망각 독서법인데요. 피에르 바야흐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실의 독서법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망각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망각되는 여러 가지 기억 속에서 겨우 몇 가닥을 붙잡고 있는 파편적인 기억의 과정이란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 같은 걸 할 때 우리 각자 다 자기만의 파편된 조각들을 갖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임에 참가해서 나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 질투를 느끼거나 나보다 잘 이해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오만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앞에 말했던 두 번째 깨달음, 읽고 싶지 않으면 안 읽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제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독서라는 행위가 100% 완벽하고 100% 유익한 행동은 아니고 독서 또한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 행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독서를 무조건 수용하고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론을 섞어서 하나의 독서 기록법을 찾아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앞에서 봤던 책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평소에 어떻게 독서 노트를 기록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독서 노트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굳이 독서 노트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책들은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의 밑줄을 긋거나 저만의 주석을 달아놓는 편입니다. 읽으면서 밑줄도 치고 정리도 하지만 가끔씩 저만의 주석이나 생각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문장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내용은 마음에 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지 등과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책에다가 그냥 직접 쓰면서 제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적으면서 책을 읽게 되면 저자랑 대화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이 내용들이 선명하게 다가오고, 특히 저자가 생각하는 그 구조가 눈에 보이면서 그 중에 제가 뭔가 본받거나 레퍼런싱 할 만한 게 있는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나 이해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일기장에 적는 편이고요. 평소에 이렇게 일기를 쓰다가 제가 여기 이날 저녁에 책을 읽었습니다. 행복의 지도라는 책이고 291페이지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단어나 꼭 이해해야 될 자료들을 이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제가 쓰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끔 하는 행동이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들의 경우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독서 노트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을 제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책 타이틀하고 저자 이름하고 같이 있고요. 저는 크게 이 주제와 분류를 꼭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는 책을 읽다가 이 책의 핵심적인 문장이나 이 책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문장이나 챕터가 있으면 꼭 이렇게 미리 읽으면서 체크를 해놓고요. 가끔씩 제가 읽다가 내용이 헷갈릴 때 다시 이 주제를 보면서 이 책이 이것에 대해서 쓴 책이지 라고 상기를 합니다. 그 아래에는 분류를 제 나름 꼭 해주는 편인데요. 이게 실용서인지, 그리고 실용서 중에서도 어떤 것을 다룬 건지, 그리고 어떤 장르에 속하는 책인지를 좀 알려고 하고,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이 책과 대칭점을 이루는 반대 의견을 갖거나 다른 의견을 지닌 책들을 꼭 적어 놓는 편입니다. 이제 책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책의 파트와 제목을 꼭 적어주고요. 장별로 꼭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장별로 정리가 안 되면 읽다가 계속 기억도 안 나고 다음 장을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어린말 부호를 하나씩 꼭 붙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읽은 내용들을 간단한 정보로 최대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요약 파트인데요. 제가 읽은 한 장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혹은 정보성 책이 아닌 경우 저만의 감상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혹은 제 아이디어를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기에서도 보면 제가 여기 생각의 시대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떠오른 내용들을 정리하다가 제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같이 이런 노트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식의 아이디어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독서 기록을 하면서 조금 바뀐 방식은요, 그 책의 장의 내용을 정리할 때 제가 일기 쓰는 방식과 똑같이 키워드 작성법으로 왼편에는 주요 핵심 내용의 키워드를 넣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넣는 편이고, 꼭 마지막에는 정리나 제가 결론을 지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장 제목을 쓰고 그 내용의 간단한 키워드 제목을 여기 쓰고 제가 실제로 읽으면서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다양한 그 키워드들을 적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장이 끝날 때쯤에는 꼭 저만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요즘엔 그림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보다는 그림 형태로 구조화해서 기억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방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독서 노트만 따로 볼 수 없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독서를 정말 좋아하고 노트 한 권에다가 독서에 대한 내용만 넣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독서 노트가 있습니다. 이 딥북은 Dive Deep into Reading 이라는 것의 의미를 담은 독서 기록을 위해 만들어진 독서 노트입니다. 총 페이지는 184페이지, 사이즈는 A5 사이즈로서 총 25권의 책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진 노트이고요. 지금부터 이 노트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종이 양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드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 자체의 안정성이나 내구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처음 펼치면 이렇게 나의 이름이나 그리고 독서 목표, 그리고 내 독서 시간, 하루에 독서하는 시간, 분야 등 다짐, 여러 가지 기본 요약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목차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실제로 읽은 책과 그 페이지 수를 기록할 수 있고 나만의 목차를 완성할 수 있고요. 한쪽에는 읽고 싶은 책들을 여기에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리딩 Q&A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딥북의 가장 큰 특징인데 책의 제목과 그리고 그 분야를 적을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이 분야를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분야를 구분해서 내가 이 책을 어떤 속도와 어떤 강도로 읽을지 그리고 다른 책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작가와 출판사 그리고 내가 이걸 읽은 책의 시작 날짜, 그거에 대한 만족도까지 별점을 줄 수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는데 핵심 키워드를 딱 3개만 고를 수 있게 해놔서 이 책에서 생각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의 내용의 핵심을 내가 키워드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게 해놨고 그걸 또 한 줄 평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총 10가지의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크게는 독서 전, 책을 읽는 이유, 그리고 책의 표지나 목차를 보고 주제를 예측해 본다면 이라는 것. 그러니까 앞서 애들러가 제안했던 내용, 그리고 피에르 바야르가 얘기했던 이 책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이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부분과 조금 겹치긴 하는데 조금 더 풀어서 써보라고 이 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저는 좋았는데요. 의문이 들거나 아쉬웠던 점이 없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냐, 깨달은 점은 뭐냐, 그리고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냐 공감하지 않냐, 그 이유는 뭐냐 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평하는 부분에 가깝고요. 이 비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책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후에 느낀 점,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점과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 이제 현실적인 측면 그리고 내 감상자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칸,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서 Q&A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딥북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Q&A가 식상하거나 이분이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분이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필사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페이지 넘버를 넣고 수집할 문장을 적고 그거에 대한 메모를 적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또 이 스크립트 페이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책에 대한 Q&A 페이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25권을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생각 메모하는 부분이 좀 칸이 좁아서 문장을 이렇게 수집하고 이것에 대해서 메모하거나 생각을 적는 파트가 좀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차라리 이 생각 메모 파트가 이렇게 옆쪽으로 펼쳐져 있으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여기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뽑아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생각 메모하는 파트가 길진 않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생각 메모를 굳이 안 해도 되는 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그냥 문장 수집으로만 끝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이 문장 수집이 책의 분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책 같은 경우는 문장 수집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모든 책마다 딱 이렇게 2페이지만 제공이 되니까
어떤 책이든 딱 이렇게 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만 적용이 되다 보니 이 문장 수집이 분량이 좀 남는 책도 있을 것이고 어떤 책은 넘쳐서 넘어가는 책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수용하기에는 이 2페이지가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뒷부분에서 새로운 챕터가 이제 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북 마인드맵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각 책에 대한 마인드맵을 여기서 자기만의 키워드로 적고 그려보고 그것에 대한 메모를 그리는 거고, 책에 대한 생각 정리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이 마인드맵 방식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책을 앞쪽에서도 Q&A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도 이해하는, 그래서 이 노트는 순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페이지가 쭉 넘어가다가 이제 단어 수집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치 과학책들 뒤에 법례 나오듯이 이렇게 단어 수집 페이지가 나와서 여기에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거나 새롭게 알게 된 단어, 책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내가 목차 페이지처럼 그냥 쭉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적을 수 있게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만의 베스트 6가지 책을 뽑을 수 있게 또 베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25권을 읽고 그 중에 6권만 뽑아서 가장 좋았던 책을 정리하고 거기에 나만의 랭킹을 매길 수 있다는 되게 매력적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 센텐스 페이지고요.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최애 문장들을 하나씩만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6개로 되어 있어서 앞에 꼽은 책과 그리고 그 책에 관련된 문장 6개 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내가 정말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트래커를 적용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독서 목표와 그 독서 기간을 적고 그걸 실제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책을 정말 얼만큼 읽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먼슬리 리딩이었는데요. 이렇게 원형 방식으로 이 데이를 측정할 수 있어서 전체 12개월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는 구성이고요.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월을 각 달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읽은 페이지를 체크하든지 아니면 책을 읽었다 라는 체크 표시를 해서 각 달마다 내가 얼만큼 읽었는지를 이렇게 데이별로 그리고 먼슬리로 그리고 나중엔 총체적으로 한눈에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는 앞서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프리노트 페이지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돼서 방한지 형식으로 날짜와 제목까지 적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크 트웨인의 문장을 소개하면서 뒷북을 마무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펼침도 굉장히 좋고요. 종이 질이나 디자인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름끈도 이 파란색에 맞춰서 파란색 가름끈을 넣어 주셨습니다. 레지가 과연 만년필을 받아주는지를 테스트 해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제공해주신 스펙에 따르면 종이는 국내산 종이이고 120g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오로라 잉크를 쓴 세일러 만년필 같은 경우는 실번짐이 좀 눈에 보입니다. 실번짐이 좀 눈에 보여서 만년필을 받아주는 종이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비침 정도를 봤을 때도 이 비침이 덜한 걸 보면 확실히 120g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이도 두껍고 비침은 덜한데, 문제는 잉크의 물성이 좋은 이 오로라 잉크 같은 경우는 좀 실번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베스트펜에서 만드는 비젠 잉크 같은 경우는 물성보다는 좀 찐득한 잉크거든요. 그래서 그 잉크로 썼을 때는 또 번짐이 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침도 좀 보시다시피 좀 덜하고요. 그래서 물성이 있는 잉크는 좀 안 맞는데 물성이 좀 없는 잉크는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샤프랑 볼펜은 당연히 이렇게 잘 나오고 형광펜이나 네임펜을 썼을 때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지금 네임펜과 형광펜을 썼는데도 비침이 이 정도밖에 안 비쳐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비침이 없다는 거고, 이 정도면 너무 좋은 퀄리티의 종이를 쓰셨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 물성이 좀 있는 이런 오로라 잉크 같은 잉크를 쓰시는 분들은 실번짐이나 이 잉크 뒷장 비침 정도는 경험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감안하고 쓰면 쓸 수 있는 정도긴 하다. 예민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패스하시고 이 정도까지 난 예민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써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만년필은 죽어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좀 물성이 적고 찐득한 잉크 계열, 그러니까 비젠 잉크 같은 계열의 잉크들을 쓰시면 이렇게 번짐 없이 나름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세히 보면 번짐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 눈에는 번짐이 있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라 만년필을 받긴 받는다. 하지만 물성이 많은 잉크보다는 물성이 적고 찐득한 잉크들에는 잘 반응하는 것 같다 라는 것이 결론이고, 형광펜이나 네임펜, 볼펜, 샤프 등 모두 다 잘 받쳐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사실 그런 필기감이나 만년필을 사용하기 위한 노트라기보다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서 노트라는 기능성 노트이기 때문에 이 기능성을 먼저 좀 살펴보시고 노트를 구매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만듦새도 좋고 괜찮네요. 네. 참고로 이 노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원고료를 받거나 제작비를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이기도 한 이 다루아의 대표님께서 처음 이 노트에 대한 협찬 제안을 주셨을 때 제 돈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추천을 해드리겠다 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살펴본 결과 노트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대표님께서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라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에 관해서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방법론이라고 해도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서 모든 것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독서법 또한 모든 책에 적용되는 그런 완벽하고 이상적인 독서법은 없죠. 그리고 심지어 독서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독서가 좋지 않았지만 독서를 좋아하게 된 분들이 계시거나 지금도 너무 열렬히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귀하고 소중한 독서 경험을 부디 저와 같은 시행착오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